더는 못 참는다는 정보와 함께 전격 내려진 조치. 조이대 모든 자격 예우 박탈 소식에 법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반응.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법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 조이대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조이대 이야기 좀 하고요.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디테일한 상황 또 취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말썽쟁이 장인수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장입니다. 네. 예. 요새는 말썽 안 피세요? 예, 요새 자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주 안 하시던데. 뭘 자중해. 어저께부터 자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언론 비평을 하고 계시던데. 앞에 여기 우리 민동기 기자님도 하시고 네. 좀 이상하잖아요. 민동기, 예. 그다음에 장인수 거의 유일하게 두 분이 지금 미디어 비평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처음 보는 초유의 상황이죠. 네. 진보 보수가 다 민주당 정당대와 관련해서 한쪽 편을 들고 국민의힘 일부까지 와갖고 한쪽 편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를 편드는 이런 건 그러니까 좀 처음 봐요, 진짜. 내가 웬만한 말을 아끼고 싶은데 이거는 언론 이야기니까 네. 그런 문제 의식이 있잖아요. 저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한 9대1로 특정 후보를 밀어요. 성향과 관련 없이.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 어떻게요? 아니 그만큼 뻔한 답이다. 그 후보가 왜 지지를 못 받는지를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말은 안 맞잖아. 지금 최소한 나온 득표율은 거의 반반이잖아. 그렇죠. 안 맞는 거잖아.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그럼 자기를 돌아보래. 언론 비판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맞으려면 지금까지 나온 결과도 9대1이면 말이 어느 정도 맞지. 나는 그래도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득표가 언론 지형하고 똑같이 9대1로 나왔다고 치더라도 언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9대1 갔더라면 그 말이 맞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반반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흔히 말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의 그 종이 지면이나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도하는 거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 레거시 미디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정말로 원사이드로 가요. 대단하더라. 그 당 해당 후보의 캠프도 그렇게는 못할 정도라고 맞습니다. 저는 느낄 정도입니다. 예.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또 누구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 여러분. 아니 벌써 해당 후보라 그러고 누구라 그러고 이름을 못 밝히는 것 이 자체가 북한이죠.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이 예, 북한이죠. 뭡니까? 이거 뭐 볼드모트입니까? 네, 맞아요. 여당 대표에 나온 사람들이 맞는 지적이에요. 저에 대한 지적인데 그건 맞는 그러니까 지적이에요. 이게 현실이 예. 참 알겠습니다. 또 시작이냐 이러네 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왜 기성매체가 아무튼 이 사람만 나오면 돼. 왜 저한테 여기서 사고 친 것도 아닌데 기성매체가 유튜브 채널을 비판할 때 늘 하는 게 정파적이다. 네. 예,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음모론을 자꾸 퍼뜨린다. 맞아요. 팩트로 네. 확인하지도 않은 음모론을 퍼뜨린다. 근데 그 기성매체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 더합니다. 더해. 맞아요. 예. 자, 매불쇼 뭐 더한다니까. 김어준 뭐 이런 데는 거의 무슨 뭐 지상파 공영방송 수준이에요. 예. 공영방송도 네, 이렇게 거의. 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공영방송에서 만든 사실은 유튜브 채널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좀 네. 편향성을 띠지 않나. 그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어. 난 그것도 정말 신기해.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모신 건 아니니까요. 조이대 얘기만 좀 간단하게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대는 지금 대법관 제청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자체가 이제 위헌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반년 넘게 예. 그리고 조이대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재판을 가져가 버렸어요. 전원합의체요. 예. 언제 이게 결론 날지도 몰라요. 조이대는 이재명을 제거하고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것 아니냐. 우리는 이런 의심을 줄곧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덕수의 만행을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리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좀 보고 가야 됩니다. 네. 네, 2024년 12월 26일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죠. 그리고 12월 27일에 한덕수 탄핵 소추일이 이제 가결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12월 31일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을 합니다. 마은혁 당시 후보는 안 했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2025년 3월 24일에 한덕수가 또 직무복귀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4월 4일에 윤석열이 헌재 파면이 되고 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헌법재판관을 4월 8일에 지명을 하는데 문제 이완규 와. 법제처장 전 함상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이 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다뤄. 다행히 이진관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 진짜.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너 당시에 왜 임명하지 않았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한덕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빠서. 자, 진짜 아우. 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 교도소, 이 수감하는 게 교화의 작용은 못하는 것 같아.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피고인은 2025년 3월 24일경 직무에 복귀했음에도 선출된 지 약 2달이 경과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복귀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정말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있었다. 경북 산불은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나왔고요. 한편 또 트럼프는 관세, 이러한 국가의 재난 상태,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3월 24일 날 복귀해서 해야 되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11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갔고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아니한 상황으로서 당시는 국가의 수반이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이 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국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산불, 경제 위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컸다. 전자결제로 인사 재간에 딸깍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업무가 바빠서 못하셨다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2번이나 결정을 해서 임명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그냥 전자재간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바빠서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 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아니 저 말만 한 게 아니라 꼭 덧붙이던데 제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해. 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나 진짜. 아니, 뭐 소화기 들고 자기가 불 끌어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 한 방이면 되거든. 와, 자,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는 한덕수는 이재명 후보가 날아갈 것을 알고 대선에 출마한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조이대가 협조한 걸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엄청 강력하게 엄청 의심했잖아요. 의심했었어. 예. 그래서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시간의 순서만 딱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가 선고가 되는데요. 검찰이 3월 27일에 상고를 하거든요. 3월 28일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이제 4월 22일 오전에 소부인 2부에 배당이 되고 그날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갑자기 회부를 합니다. 그러더니 4월 22일 합의기일을 진행을 하고 4월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대법관 표결이 이루어지고요. 문제는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에 3시에 여기서 매불쇼에서 라이브로 봤죠. 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날아간다고 본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1시간 뒤 오후 4시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와. 갑자기 지금 그쵸. 뭐 대선이라든가 이런 네. 그리고 실제로 나왔고.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후보 바꿔치기까지도 맞아요. 그렇죠. 시도를 했고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 그럼요. 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물어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거 조금 의심스러운데 하면서 물어봐요. 예. 자,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그 윤석열 탄핵 결정 전까지는 임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치 상황에 비춰보면은 뭐 피고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여러 정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자기 정치 입장을 설명하면서 피고인한테 말을 했을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나요? 그런 얘기를 별로 한 기회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단절된 상태로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의 통화 내용 등을 보면 사실 그게 단절된 건지 약간 의심스러운데 여러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경위들을 보면 피고인은 그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전에 뭔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먼저 지명을 하고 해두는 게 오히려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해서 급하게 이렇게 지명하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래서 지금 조이대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조이대가. 맞아. 예. 요거 이렇게 잠깐 좀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검찰개혁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이제 출범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수청을 꾸려야 되거든요. 중수청은 이제 총 정원인 2,800여 명이에요. 거기 한 90%가 수사관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들 그리고 검사들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어. 나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관련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안 갑니다. 검사들은. 안 가? 예. 중수청으로? 갈 생각이 없죠. 검사들이 이게 딱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본인들을 공무원 직급에서 한 상급 정도 평검사가 신임 검사를 상급 정도 대우를 받는다라고 여비규정 직업이나 일부 보면 그런 게 이제 상급에 맞춰서 되는 게 있대요. 근데 이제 검사는 원래는 이제 그런 급은 없죠. 예, 그건 없죠. 그냥 평검사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총장이 있는 건데. 난 그것도 약간 웃겨. 근데 또 중간에 이제 검사장이라고 그래갖고 또 웃기다고 뭐, 예. 지들은 뭔데 달리해 그거를. 근데 아무튼 이제 보통 그래서 어떤 일도 있냐면 검사들이 파견을 가잖아요. 그럼 네. 평검사인데 네. 자기는 상급이라 이거야. 근데 자기는 직원이야. 근데 과장이면 뭐 상급, 4급 이렇게 되거든요. 나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사가. 4급이면 그렇죠. 네, 과장이 한 4급 정도면 이제 과장, 정부 부처에 뭐 법무부 과장을 한다든지 어느 할 수 있는데 검사가 그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자기는 상급이니까. 조금만 말씀을 보탤게요. 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열받아. 소위 검사장이라는 그 호칭 이제 쓰지 마라 그러고 차도 다 뺏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장 기자님 말씀에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앙부처마다 다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차관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총리실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 회의를 합니다. 네. 부처에 관련된 업무와 함께 협의해야 될 때. 그럼 다 부처마다 다 국장이 갈 거 아니에요. 법무부로 과장이 가. 아이씨. 왜냐하면 지들끼리 부장검사가 과장인데 1급이라는 거야. 그럼 심지어 가가지고요. 제일 상석에 앉아. 니네들은 다 2급이지만 나는 1급이다. 그런 짓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용인해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마인드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중수청에 안 간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가면 4급 지금 대우받는 걸로 평검사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체도 굉장히 특혜가 많아 이번에. 왜냐면 중수청은 채우긴 채워야 되니까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갈 때는 시험을 안 봐도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경찰이 여기 중수청으로 가잖아? 시험 봐야 돼.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검찰청에 있다가 중수청으로 가잖아? 월급도 더 줘. 돈도 더 주고 시험도 안 보고 오기만 해라. 안 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당근책을 고민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근데 이제 대놓고 또 해주면 말 나오니까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인원 채우는 게 뭐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평검사들은 안 가려는 것 같고 간부 검사 중에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 또 그렇죠. 저기들이 네. 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똘마니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 거기는 이제 옮겨가가지고 우리가 상층부를 장악하자. 그런 이런 움직임이 얘기도 있어요?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방 중수청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한번 가볼 수 있죠. 장이니까. 위험하네. 네, 장이니까. 네. 아니 공수처 만들 때도 그렇게 갔다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네, 공수처 만들 때. 이건 좀 위험하네요. 그건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꼭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경찰관들이 오히려 그거 가가지고 또 검사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러면서 또 거기서도 꺼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걱정이지. 최욱이 네가 검찰개혁 앞장섰으니까 네가 다 해결해라 하는데 예, 할게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검사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지금 수사권을 뺏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곧 되찾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 그렇지. 갖고 있지. 곧 되찾아올 수 그거를 아예 그냥 싹을 잘라줘야 돼.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강욱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층부랑 이게 좀 밑에 검사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상층부는 이제 정치적인 고려들을 하죠. 자기네들이 검찰의 어떤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때 검찰 개혁이 됐다. 검찰 개혁을 막지 못했다라는 어떤 검찰 조직 안에서 보면 죄의식이 있구나. 뭐 그냥 만고의 대역죄인 같은 검찰 조직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사표 던지고 나가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좀 복잡할 텐데. 네네.
검찰 조직에 당분간 더 있으려고 하는 그 검사들은 이 정부 곧 끝나. 그리고 원상복귀 돼. 라는 믿음이 강하게 있다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나 이런 거 보고 조롱하면서 좀 봐라. 흔들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요거 법 시행될 때 계속 사건 지연시키고 하면 흔들어 봐라 견딜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준비한 얘기 좀 특사경 얘기로 검찰 개혁 한번 좀 풀어볼게요. 네, 특사경. 이게 이제 특사경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요걸 통해서 검찰 개혁을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사권을 뺏겼다라고 해서 이제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보면 시행령에서 등자 하나가 붙으니까 맞습니다. 원상복귀 되잖아요. 원상복귀 됐죠. 그 싸움이 이제부터 치열하게 벌어질 거예요. 또. 네. 이제 제가 작년 10월부터 특사경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왜 특사경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수사권이 뭔가 날아갈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검찰이 블루오션 돌파구로 찾은 게 특사경이에요. 왜냐하면 특사경에 돈 되는 사건을 많이 합니다. 금융, 주가 조작, 금감원의 특사경 있잖아요. 특허죠. 이제 지식재산처죠. 기업 간의 특허 문제 이런 것도 특사경이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하면 안 와닿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특사경이거든요. 이거 돈 되는 사건이야. 돈 되네. 밀수 사건. 네, 밀수, 뭐 조세, 관세, 환경, 기업이 환경 오염시켜서 대규모의 어떤 무슨 환경 그게 크다. 그거 천문학적이잖아요. 네. 이런 거 이제 특사경이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할 거고 또 며칠 전에 보도 보니까 건보공단이 새로 특사경 만들기로 했다고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보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사경으로 많은 수사가 옮겨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 안에 있으면 그걸 당연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경찰 그래 니네 그 강도나 잡고 절도나 잡고 성폭행이나 해. 그거 돈 안 되는 거. 성폭행 잡는 거야. 네, 잡는 거. 네, 잡는 또 거. 말썽 필 뻔했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특사경에서 뭐 주가 조작 무슨 대규모 금융 사기 이거 금감원 특사경이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우리들이 지키자라는 계산을 했는데 그게 제 예언대로 됐죠. 제가 작년 10월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맞아. 이번에 어떻게 됐지? 특사경. 일단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되게 이재명 대통령이 1월에 진짜 작년에는 이 얘기를 저밖에 안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1월에 정성호 장관한테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특사경 문제. 네, 특사경 문제. 요 영상 하나 볼게요. 요거 우리가 많이 다뤘어. 내가 이거 관심 많이 가졌어. 내가 그 저 법무부에서 나오신 분이랑 내가 이걸로 한번 얘기 한번 했었잖아. 함께 보시죠. 그 사람들도 자기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갖고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사경 이거를 왜 굳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됐느냐? 지휘 받으면 안 되고 독립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성호 장관이랑 좀 지금 의견이 반대되죠. 의견이 좀 갈렸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지시대로 됩니다. 뜻대로 수사지휘 권한이 삭제됩니다. 이미지 1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검찰청법 현행입니다. 여기에 지금 마이크. 예, 2호죠. 2호에 보면 1항 2호에 보면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 경찰관리 지휘 감독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특사경 수사지휘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검사가 10월 2일부터 바뀌어서 시행되는 공소청법을 한번 볼게요. 공소청법. 여기 1번부터 쭉 8번까지 있죠. 네. 검사의 직무.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 없습니다. 삭제가 됐어요, 실제로. 근데 삭제로 됐어요. 그러니까 박수 칠만한 일이죠. 검찰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전권 송치입니다. 특사경이 수사하는 거는 전권 송치하기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권 송치만 하느냐? 지금 분위기로 봐선 수사 초기부터 검사랑 협의해서 수사해라. 공소청 검사랑.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은 삭제가 됐는데 법 조문에서 네.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민주당의 당론, 당연히 이제 검사들의 얘기를 들어준 거죠. 받아준 거죠. 민주당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검사가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가지면서 특사경 수사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주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네네.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 좀 주면 어때? 뭐 협의해서 하면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전권 송치잖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 지금 또 그 뭐 노인, 뭐 여성, 아동에서 7대 범죄도 전권 송치, 의무 송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검찰의 대규모 수사 인력이 남아 있어야 돼요. 검사 외에 수사관들이. 예. 그리고 특사경이 전권 송치를 하면 특사경들도 가서 압수수색을 할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을 하면 포렌식도 하고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검의 과학수사부 아래 포렌식 센터 있죠? 네. NDSC. 그거 이제 검찰에 남겨놓자고 하겠죠. 뭐 지금 이제 그 얘기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이미 그거 나오고 이미. 있죠. 왜? 특사경 수사를 우리가 제대로 협의해서 하려고 그러면 특사경 그 압수수색한 거 어디 가서 분석해? 뭐 국가서 가서 해달라고 그래? 뭐 어디 가서 해달라고 그래? 대검에 야 있잖아. 여기 가서 하라고 그래. 얼마나 좋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처럼 특사경이 수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거 아주 강력 처벌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특사경은. 그러고 나서 정권 송치니까 공소청으로 넘어가. 그럼 얘네가 이거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하죠. 기소 안 하면 당연하죠. 기소 안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이거 하지 말자고 또 보안 검찰 수사, 개혁한 거 보안 아닌가? 수사 요구 이게 크게 이제 쿠팡 퇴직금 사건이 딱 그 케이스죠. 우리가 열심히 했어. 근데 검찰- 검찰 조직은 야 그거 뭘 왜 기소해? 뭐 무죄 줘야지. 김건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금감원에서 적발해가지고 통보한 건데 그렇죠. 그냥 넘어간 거죠. 경찰로 그러니까 이게 갔다가 올라오는 걸. 이런 식으로 특사경이 정권 송치되고 협의해서 하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아유 검사들 많이 수사권도 뺏기고 하니까 이런 정도는 들어줘도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 인력, 수사 역량, 수사 조직 요걸로 연결이 돼서 요게 검찰 조직의 그러니까 이제 공소청이죠. 그대로 다 남게 되는 구실이 돼요. 이미지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이제 포렌식 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미지 3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뉴스버스 네. 기사인데 디넷. 이거 우리 이진동 기자가 윤석열이 그 부산 저축은행 그 부실 그 저기 대출 비리 그 부실 수사했다고 기사 썼다가 검찰에 수사 받았거든요. 맞아. 그리고 검찰이 뉴스버스에 이진동 기자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럼 압수수색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에 있는 전체 정보를 다 뜹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간 다음에 범죄랑 상관 있는 것들만 선별 작업을 거쳐요. 그럼 선별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핸드폰 전체 정보를 대검이 갖고 있는 디넷이라는 서버에 저장시켜 놓고 있는 걸 이진동 기자한테 걸린 거예요. 봤어 그거를. 이진동 기자한테 걸렸어. 맞아. 진짜 봐버린 거야. 봐버렸어. 이거를 검사들이 이거를 계속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지. 이 자체가 권한이고 이 자체가 권력이거든요. 네.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여전히 떠받들어주고 뭐 그렇겠죠. 그게 캐비넷이 네,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또 범죄 정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범정 기능, 그러니까 수사정보 정책관실이라고 이름을 바꿔놨는데 범정 기능도 갖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원론으로 들어가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방 돌아와 바뀌는 게 없어요. 이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포렌식 센터 있어, 뭐 압수수색 분석하는 거 기능 다 갖고 있어, 수사 인력 갖고 있어, 뭐 범죄 정보 정책관실 다 갖고 있어. 법 하나만 바꾸는 순간 다시 예전의 검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싸움이 남아 있는데 민주당은 여기서 그냥 거의 검찰 얘기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좀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아시잖아. 그건 맞아요. 저도 이 이거는 문제에 기뻐하긴 해야 대해서 돼요. 굉장히 저는 법은 잘 몰라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은. 예, 저도 답답해요. 이건 이게 안 돼.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다. 네, 근데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상당 부분 좀 후퇴하거나 뭐 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지적 하나 좀.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총리실의 TF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서 법안을 새로 만들겠다는 연구를 할 게 아니라 법안이 수사권 폐지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거를 각 부처가 모여가지고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수 기자님은
조만간 또 다른 이슈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이대는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전당대회 이슈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묻혀 있어가지고 정말 속상합니다. 지난 3월에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조이대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1월에, 그러니까 퇴임 전에 후임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지난 1월에 후보 4명을 추천해둔 상태야.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실제로 4명 1월에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김민기 수원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 4명을 추천 1월에 이미 했습니다. 이미 1월에 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조이대가 한 명을 택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어. 몇 달 전에도 왜 안 하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했네. 근데 뭐 뾰족히 뭐 때문에 안 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9월이 되면은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4명의 후보를 추천했거든요.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추천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 법조인이 나와 계시니까 이거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는데 왜 세상은 조용한지 또 궁금합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위헌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 법 해석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법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The Constitution is what judge says it is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법은 판사가 말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 자체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에 마비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가 전원합의체로 올라가잖아요. 전원합의체로 올라가는데 지금 12명의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8월 중에 심리를 하더라도 이게 6대6가 그 짝수가 지금 전원합의체를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9월까지 이게 미루어지게 되면 대법원의 소부 하나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용구 재판관님이 지금 그만두시게 되면 대법원이 소부가 4명의 재판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한 부가 기능이 마비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헌법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위헌적 상황이에요. 위헌적 상황이고 사실은 이게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 같이 하고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왔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돼 가지고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그 헌법소원 사실 제가 냈었거든요. 맞아. 그 뭐 당시에 여러 가지 헌법소원을 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뭐 가처분도 받고 흘러가서 어떻게 해결이 좀 됐잖아요. 당시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왜 임명을 안 했느냐 하면 사실은 탄핵과 관련된 정족수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청을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어떠한 그런 내부적인 그 내심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건 무서워요.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로 우리가 뭔가 혼내주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장 그 확실한 헌법상 확실한 방법은 탄핵입니다. 이게 위헌적 상황을 발생시켰고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건 이미 판례로도 나와 있거든요.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제청은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제청해야 하는 의무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 다 판례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체가 대법원에서 재판받는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재판 청구권의 침해다라고 헌법소원까지 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사안이 된 거죠. 대법에 내 사건이 가 있는 사람은 내가 재판받을 권리를 지금 침해당한 게 될 수 있으니까. 당시에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제가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을 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재판 정권 침해로 구성을 해서 헌법소원을 낸 거였는데 지금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물론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또 문제가 되고 뭐 그런 게 있겠. 탄핵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탄핵 사유는 분명히 탄핵 된다라는 사유는 입장이시죠. 분명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법원장이 제청이라는 게 역사적인 걸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유신헌법 전에는 대법관 추천회의라든지 어떤 이런 그 절차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돼 유신헌법 때 들어온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개헌을 하면 이 부분도 지금 손을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현재 대법원이요. 현재 대법원 중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예, 6명입니다. 6명이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치면 그러니까 이 6명의 대법관은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해 준 사람이야. 라는 어떤 것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런 구성과 관련된 건 헌법적 문제가 좀 이제 개헌으로서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확실한 거는 현재 제청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마침 또 국회의원 한 분이 나와 계시니까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게 탄핵 사유가 100%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당이 움직이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예.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집중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검찰 개혁을 집중적으로 해와서 마음에 안 들죠. 조희대 대법원장 하는 짓 보면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맞아. 꿍꿍이가 있죠. 예. 야, 끝날 때까지 불안해요. 불안해요, 진짜. 불안한데 이게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이게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당장 탄핵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나는 말하는 건 쉽고 나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또 예. 정치인으로서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우리 단임제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초반 한 3년이거든요. 4년차, 5년차 가면 아무래도 힘이 빠질 수밖에 네. 없고 동력이 만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초반에 개혁 과제들을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1년차에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집중했죠. 네. 당적인 힘을 합쳐서. 네. 근데 지금 2년차 들었단 말입니다. 2년차에 이 조희대 변수를 어떻게 할 거냐. 참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에서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 예. 지금 이것도 그렇지. 그리고 시민단체가 윤석열의 대통령 시절에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었어요. 예전에. 그 당시 이제 다들 까먹었겠지만 2022년 5월 13일에 윤석열이가 강남 한식당 고급 한식당에서 돈 많이 쓴 거. 야간 500만 원 이상 썼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막 영화 보고 할 때 맞아요. 그때도 뭐 특활비 로 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그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어. 그런데 2심까지 다 이겨버렸어요. 근데 대법에서 끌다가 며칠 전에 패소 취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요것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게 패소 취지로 나왔는데 사실은 패소는 아니고 이겼는데 진 판결이라는 이상한 결과가 도출됐어요. 이게 사실은 대법원에서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4월에 대법원으로 갔거든요. 대법원이 신속 심리했으면 사실은 그냥 승소로 끝나는 건데 지금 2022년 4월에 대법원에 갔는데 2024년 그러니까 2025년이죠. 2025년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대통령이 2025년. 그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법원이 들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판결문이 나왔는데 판결문이 몇 장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원고지 5장짜리가 나왔습니다. 원고지 5장짜리에 뭐라고 썼냐면 피고가 잘못된 것 같아. 기록이 지금은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거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패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고가 그냥 대통령 기록관장한테 다시 신청하면 이기는 소송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고로 되어 있으니까 피고가 잘못됐어라고 각하를 해버린 그러니까 각하로 파기환송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특활비 관련한 네네네. 윤석열 네. 정부 시절에 특활비 관련한 거는 네. 기록관에 넘어갔어. 네네. 그래서 이제 피고가 네. 비서실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기록물법에 의하면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신청을 해야 되고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윤석열을 피고로 지정을 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윤석열을 피고로?
그럼 소송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네, 소송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신청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기록물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제가 볼 땐 판결한 것 같습니다. 와,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어요, 저는. 그 피고와 관련된 거는 이제 대통령 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기는 해요. 이게 뭐 이제 뭐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관장, 하여튼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기록을 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비서실장님이 강훈식 비서실장님이죠. 예. 강훈식 비서실장님은 윤석열 때 기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없죠. 그리고 이거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니까, 이거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겉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내용을 따져보면 대법원이 작년에 판결했으면은 그냥 기록 끝나는 건데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2년 2개월을 끈 거예요. 끌고 끌다가 대법원이 지금 신속 재판 강조했거든요. 예, 그리고 2년 2개월 동안 이 정보공개 청구를 끌었습니다. 이 짓을 누가 했어? 그 사진이나 한번 보고 가죠. 사진. 노경필. 조희대제청 윤석열 임명이다 이거지.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법리적인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최욱 앵커님 미행 당해 보셨어요? 저는 미행 당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국가기관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미행을 하잖아요. 그럼 나 미행하지 말라는 소송이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이게 소송 유형이 없거든요. 정보 공개를 해달라 그러면 정보 공개해 의무 이행 소송 이런 게 소송 유형이 없어요. 우리는 정보 공개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시 정보 공개를 다시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요런 약간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이건 약간 법리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해라는 판결을 안 내려도 되니까 마음껏 시간을 끌다가 그냥 끝 하면은 다시 정보 공개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제도적인 결함이 있죠. 네. 요거는 법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법이 찝찝한 게 김건희 재판. 이거 이제 무기한 지금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법에서 전원합의체를 갖고 가면서. 그래서 야, 이거 구속기간 만료돼가지고 풀려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걱정했잖아. 10월에 끝나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김건희가 희망을 봤는지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났어요.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전에는 재판정 들어올 때 이러고 맞아, 마스크 쓰고 말도 못하고 그랬지. 지금은 난리가 났어. 기세등등이야.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대표였던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그냥 당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버리고 그리고 유력 후보였던 유승민이 끌어내리고 나경원이 주저앉히고 안철수 모멸감 지휘하고 해가지고 결국 여론조사상 꼴찌였던 김기현이를 당대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당대표가 된 김기현이가 고마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으로 김건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클러치인가요? 클러치백. 클러치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클러치백과 함께 김기현이 부인이 메모를 남겼나 봐. 그게 JTBC를 통해서 그 메모가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네, 메모 내용을 보면요. 영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맡겨진 날 동안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 23년 3월 17일. 와, 이거 공개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갖고 김기현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어제 있었거든요. 김건희가 증인으로 어제 나온 거야. 증인으로. 그 전에는 이제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받았어요. 근데 어제 이제 나온 거야.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났습니다. 자,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조금 웃기는 대목들도 좀 있어요. 그거를 좀 한번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 쪽에서 가방을 받았냐라고 물어보자.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템입니다.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짝퉁을 많이 샀어요. 클러치백이 많습니다. 로저비비의 짝퉁부터 당근 마켓에서 샀어요. 그러자 특검이 아니 여당 당대표나 부인한테 명품을 받는 게 이거 이례적으로 보인다 라고 물어보자
검사님 그간 영부인 수사 다 해봤어요? 저만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그렇게 하나요? 나만 해봤잖아. 야, 김건희 조금 요거는 논리적이야. 아, 이거 논리적이야. 네. 영부인이 당대표 부인한테 이 명품 받는 거 이거 이례적이지 않냐? 나만 받았는데 이례적이지 않냐 했더니 너 영부인 거 다 조사해봐라. 논리적이야 이거는. 야, 기재 등등합니다. 태도가 돌변했네 진짜. 돌변했어. 이제 그래가지고 판사가 네. 이제 좀 중재를 하려고 아니 네.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 않냐 했는데 판사도 그냥 물어버립니다. 판사도 물어버려요. 판사가 클러치백 받는 분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추궁하는 거는 이건 질문이 당연하다라고 하자 판사님께서는 한쪽 평만 들지 마시고 조금 정확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가방 전달 자체를 특별하지 않은 일로 볼 수는 없는 건 아니냐. 특검 질문이 너무 강압적이에요.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오늘 저 자발적으로 나왔으니까 과태료 좀 깎아줘요. 아 뭐야 저 마지막에. 그런데 중요한 건 깎아주라고 하니까 과태료는 전부 취소가 됐답니다. 아, 됐대? 과태료는 전부 취소됐대요. 나 좀 깎아줘. 진짜로 없애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재판이니까 명품백을 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없으면 재판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증인을 그러니까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요 재판에 대한 과태료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게 뭐 취소됐다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요건과 관련해서 요 재판에 대한 것만. 예. 김건희가 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동안은 최욱 앵커 말씀처럼 완전히 기가 죽어 있다가 맞아요. 지금 기가 살았어요. 이제 내 세상이야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왜 불안하게 왜 그래? 그러니까 김건희가 묘종의 심경의 변화가 왔다라고 저는 봐요. 네. 안 그러면 저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재판이 아니고 다 공개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네. 자기 메시지가 다 나간다는 걸 다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을 텐데 저렇게까지 한 건 네. 뭔가 이게 국민의힘 돌아가는 모양새라든지 네. 지금 잘 돌아가는 이야기들 전에 듣고 있다라고 봐야죠. 이거. 와, 너무 불안한데.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금 저렇게 하는 건 전 정말 저 기사 보고 화가 났는데 클러치백 하나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좀 복기를 해봐야 돼요. 이게 오래전 일 같은데 하나하나 좀 제가 설명을 짧게 해볼게요. 일단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뭐 받았습니까? 목걸이 받았지, 브로치 받았지, 귀걸이 받았어요. 예, 반클리프. 세트로 해서 1억이 넘는 걸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거북이 누구한테 받았죠? 이배영 교육위원장한테 금거북이 받았어요. 이배영. 그죠? 그다음에 로봇계 한다고 경호처에 납품한다 뭐 하면서 서성비. 시계,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받았죠. 예. 자, 그다음에 공천 주겠다 그래가지고 김상민 검사한테 뭐 받았습니까? 1억 점으로부터. 네, 그림 받았어요. 네. 그리고 21g 대표한테 뭐 받았어요? 옷 받았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받았어요. 다 그 사람.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화나던 이유는 김건희는 받은 걸 그대로 뭔가를 대가를 해줬어요. 맞아. 자,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 공천이 안 되니까 뭘 해줬습니까? 국정원 특보까지 내준 거예요. 국정원장 특보는 차관급입니다. 와, 그냥 자리 아니에요. 직원들만 몇 명 있어, 따로 있어요. 항공기 따로 나가고 차관급 대우예요. 그리고 서희건설 1억 넘게 받아가지고 뭐 해줬어요? 사위 취업시켰잖아요. 맞아. 한덕수 밑에. 다 걸려 있어 이게. 21g 옷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관조공사 시켰어. 시켜줬잖아요. 그다음 가방 받아고 뭐. 저는 이 김기현 대표 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가 아까 소개는 안 했지만 김기현 대표를 모함하는 거라고 막 김건희가 따지듯이 이야기했거든요. 맞아요. 네. 뭘 모함합니까? 제가 볼 때 당시에 김기현을 임명한 건 사실상 윤석열이잖아요. 맞아요. 이준석 내쫓고 아마 이 가방이 클리치백이 너무 좀 작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저는. 좀 작긴 작은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받은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포스트잇 이것도 치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내가 일부러 붙여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미처 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많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이 넘어가는 것들은 자기가 다 뜯어봤을 것 같고 그렇겠죠. 이 클러치백은 쌓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뜯었으면 진 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나 진짜 이거
나 너무 많아갖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를 되게 황당을 네,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 맞아요. 난 이거는 조금 진실한 것 같아. 이게 진짜 침묵마저도 나는 가짜라고 보는 사람인데 네네. 요거는 조금 그렇죠. 진짜에 가깝지 않느냐. 알았으면 뗐겠죠. 어. 떼고 나서 어떻게든 조치를 했겠죠. 네. 알았으면 김기현한테 받았다는 건 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당근에서 샀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당근. 설마 당근에서 샀을까요? 진짜? 에이, 그럴 리가 당연히, 없죠. 예, 그죠? 네. 어디서 당근을 듣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뭐 김건희가 지은 죄 중에 이 클러치백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일련의 지금 흐름을 김건희가 나름대로 읽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 네. 이상민 한덕수도 대법에서 전원합의체로 갖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조이대가 그 흐름을 나는 김건희가 읽고 이렇게 변한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네. 특히나 불법 내란과 관련해서 김건희는 혐의 사실이 없어요, 지금. 내란과 맞아요.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뇌물 받은 걸로 해서 7년을 받았잖아요. 네, 7년. 선고. 근데 지금 핵심적인 내란을 몰랐겠습니까? 무조건 김건희가? 알았다고 봅니다.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죠. 그 명단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저는 김건희가 연루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일련의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종합특검이 이번 달로 끝나요, 조사가. 그러니까 내란 수사와 관련된 건 매조지가 되어가는 형국이니 제 추론입니다. 저희 내피셜인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래? 정말 큰 혐의 하나는 털어내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네.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범 자기 수준에서 볼 땐 자범들이 몇 개 남아 있어. 이거야 뭐 어떻게 하겠지라고 지금 대법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조이대 대법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건도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고개 맞아요. 빳빳하게 들고 재판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한다? 쉽지 않죠.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뭔가가 있는 거죠. 그 체포 명단에 내란 당시에 그 한동훈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거 무조건 김건희 작품이라고 네. 보거든요. 네. 저는 아니, 어떻게 내란을 몰랐겠습니까? 네. 1년을 넘게 준비한 건데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몰라요? 사실상 윤석열을 조종하다시피 한 게 김건희라는 게 정설인데.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가볍게 볼 일 아니다. 네. 이거 진짜 전 너무 두려워요. 조이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식의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너무너무 무섭다. 꼭 우리 힘 있는 두 분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는데요. 아 물리적 힘이 있잖아요. 아, 네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더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만 이제 또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종환 변호사님은 혹시 시간이 좀 괜찮으면 네. 이따가 또 검찰개혁 관련 네.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하시죠. 여기 그 땅콩버터 좀 먹고 너무 좋아요. 잠깐만 좀 기다리시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럼요. 아, 가능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땅콩버터 맛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